레시피 팩토리 10월의 신간, 건강 요리, 신간인 당뇨 잡는 사계절 저당식단 도시락에서 그 맛있는 일상의 저당식으로 당뇨 남편과, 그 다음에 본인, 그 다음에 따님, 그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킨 영양사 주부의 어떤 실전 노하우를 담은, 그 시전서라서 레시피도 있고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님, 임재영 저자님 과 함께 저희 당뇨에 대해서 또 이 저당 식단에 대해서 도시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독자 태기맘님께서 그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언제부턴가 이제 먹고 나면 식곤증이 조금 심해서 꾸벅꾸벅 의지와 상관없이 식탁에 엎어져서 기절할 것처럼 자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식곤증인 줄 알았는데, 뭐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것도 당뇨의 어떤 전조 증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음, 그런 그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식곤증이라는 게 단순히 당뇨인 사람들만 식곤증이 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거는 당뇨라기보다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당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걸 체내에서 어느 정도 당이 흡수되는 속도라던가 많이 먹은 양에 따라서 혈당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냐 하는 혈당의 높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음, 어떤 특정한 당을 먹게 되면은 당이 오르는 속도라던가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말을 할 때 빠르고 높이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되면 그 속도만큼 똑같은 속도로 더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혈당이. 그러니까 그때 혈당, 식곤증을 강하게 느끼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몸이 나른해지면서 몸이 처지게 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보통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평상시의 혈당보다 더 아래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서 더 힘들고, 그러면 또 힘을 내기 위해서 또 먹게 돼서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면서 몸이 더 나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식곤증이 오고, 그게 반복이 돼서 혈당 스파이크를 여러 번 맞으면, 일생을 통해서 내가 혈당 스파이크를 여러 번 겪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당뇨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 여기 독자님 중에서 그 이메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 당뇨는 왜 걸리냐?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리나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식혜나 음, 매실차, 생강차, 뭐 식후 마시는 이런 달달한 음료를 좀 마시게 되는데, 음. 이렇게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리나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당뇨 왜 어머, 걸리나요? 그치. 이거는 유전자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 사람은 타고나게 뼈가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통뼈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단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당뇨에서 꿋꿋이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 걸 먹어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가족력이 있으면 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당뇨에 걸린다거나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설명해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그럼 단 단 거는 거를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다 무조건 당뇨는 당뇨에, 아니겠지만 당뇨에 음, 가까이 가는 거는 뭐 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음. 예, 이메리님, 단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소화가 네, 안 된다고 매실차, 해도. 식혜 그런 건 진짜 안 돼요. 당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음, 음료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실차라던가 식혜라던가 아니면 수정과 같은 경우는 그 당을 가지고 있는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음료가 가지고 있는 당 자체는 흡수가 되면 바로 혈당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그토록 먹지 말라고 말하는 과당이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혈당 관리식의 핵심. 혈당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특히나 이제 영양학을 전공을 할 때 제가 늘 들었던 이야기는 혈당을 관리하는 당뇨식이라는 것 자체는 당뇨를 치료하는 사람을 위한 식단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네네. 당뇨식 자체가 건강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음,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 사람들도 모두 다 같이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지키는 식사가 당뇨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책에 썼던 이 저당 식단 자체도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요새 탄수화물이나 당을 극도로 제한하는 식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뇨식이라는데 밥도 있는 대로 다 먹고 나머지 음, 다른 뭐 빵류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네네. 가지 탄수화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예, 저는 근데 그렇게 극도로 식단을 제한하는 식단은 별로 제한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그 사람의 체격에 맞게 그 사람이 필요한 섭취량을 먹되, 그거를 얼마나 고루고루 그 사람의 체격을 유지할 수 있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똑같은 영양소를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걸 고려하면서 식단을 짤 것인가. 이것에 되게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선생님이 당뇨인 못 먹는 거 없다. 당뇨 네네. 관리한다고 못 먹는 거 없다. 먹는 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책에서도 네. 그렇게 쓰셨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원고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친숙한 메뉴들을 저당 영양 밸런스식으로 소개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그런 실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책에 지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이 혈당 관리에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먹어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그, 그, 알려진 이론에 따르면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당은 식후 2시간 정도까지 계속해서 올라요. 그러다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보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식후 2시간 정도면은 혈당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2~3시간까지 계속 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을 먹었느냐에 대한 구성의 차이에 따라서 지방을 많이 먹었으면 더 늦게까지 혈당이 오른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을 식사를 먹고 나서 그게 혈당이 올랐다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다음 식사를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혈당이 이렇게 해서 오르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르는데 이게 충분히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야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다시 오르면 더 높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은 충분하게 4시간 이상 벌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고요. 제가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간식을 먹을 때 식사 후에 충분히 2~3시간 후에 간식을 드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식사 후에 혈당이 떨어지기도 전에 간식을 먹게 되면 똑같은 양의 간식을 먹더라도 그 간식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혈당의 높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졌을 때 간식을 먹었을 때와 떨어지기 직전도 전에 간식을 먹었을 때는 그 다음 혈당의 고점을 찍는 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높이 찍으면 그만큼 또 밑으로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간식을 먹으면 그 다음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식사 전에 뭔가 허기를 더 느끼게 되고 계속 뭔가를 먹게 되고 이런 약간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은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다음 식사를 해야 혈당에도 나쁜 영향이 없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먹고자 하는 양만큼 식탐 없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혈당이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다음 끼니를 먹어야 되니까 그게 한 4시간 정도의 간격. 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4~5시간. 네, 또 4~5시간. 간식을 먹는 시점으로 양쪽으로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은 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체 감미료는 어떻게 써야지 안전한가요? 그 대체금 감미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도 분분해요. 저도 이제 책에서 먹어도 되는 감미료와 대체 감미료와 먹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체 감미료를 최근까지의 자료들을 모아서 집결해서 쓰긴 했는데 지금도 이제 대체 감미료에 대한 후속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발표가 될 때마다 저도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고. 대신 저는 대체 감미료는 워낙 당뇨에 걸렸거나 단맛에 익숙한 사람들은 단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갑자기 단맛이 아무것도 없고 맛도 없고 식욕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은 일단 대체할 다른 뭔가에서 터지시거든요. 저는 입 터짐은 분명히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단맛을 충분히 설탕 대신에 꿀 대신에 조청 대신에 뭐 이런 것들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충분히 단맛을 내서 식사를 하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정말 단맛을 뺄 수가 없다면 대체 감미료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로 내가 줄여갈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대책에서도 알룰로스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네네네. 그 대체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탕이나 이런 진짜 실제 감미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쓴맛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유의 맛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책에서 액상 알룰로스를 설명을 했던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대체 감미료를 써봤을 때 그나마 요리에 가장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액상 알룰로스였어요. 그래서 다른 걸 쓰지 않고 액상 알룰로스만 사용을 했고요. 어, 감미료 대체 감미료 맛 때문에 나는 대체 감미료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쓴맛이 난다거나 약간 인공적인 기계 맛이 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음식에서는 오래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외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게 액상 알룰로스였고 대신 저도 알룰로스를 쓰되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최소한으로 쓰는 정도로 이제 제가 책에서 쓰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요리를 할 때는 더 줄여서 쓰고 있고요. 그렇게 단맛을 계속해서 내 입맛에서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면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외부의 음식이 그동안 얼마나 달았는지를 알게 돼요. 네, 정말 느끼게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게 되고 정말 내가 외부의 음식이 달다는 걸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최종 목적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대체 감미료로 단맛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대체 감미료가 어떻게 보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에서 보면은 하루에 대체 감미료 최대 액상 알룰로스 기준으로 최대 4큰술 정도까지 허용을 하셨고, 예, 네네. 한 끼에 한 2큰술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뭐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해가지고 막 과도하게 먹는 거는 비추하셨어요, 책에서도. 켈리감님이 액상 알룰로스 쓰는데 많이 쓰면 안 좋다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적정량을 쓰는 게 좋은데 그 적정량이 뭐 하루에 선생님이 추천하신 건 한 4큰술, 최대 4큰술 정도, 그 다음에 한 끼에는 한 2큰술 정도를 좀 책에도 추천하셨으니까 맞아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리에 쓰더라도 뭐 4큰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4인분, 6인분 이렇게 되는 경우에 4큰술 들어가는데 그게 한 사람이 한 끼에 먹었을 때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약간 표분해서 먹는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티토리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대체 감미료가 들어있는 과자류들이 되게 많아요. 제로를 붙이고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아이들도 사주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니들이 예, 스테이지 독자님께서 이게 칼로리는 현저히 낮지만 혈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혈당 자극은 확실히 근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요. 설탕이나 뭐 꿀이나 다른 당류에 비해서는. 그렇죠. 이건 대체 감미료는 어쨌든 인공적인 거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찍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새 연구되는 바에 따르면 먹었을 때 뇌는 단맛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혈당은 오르지 않지만 다른 뭔가의 기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다거나 하면 저희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겠죠. 네네. 자, 그럼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적정한 양하고 이제 도움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독자님 범복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대체 감미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에사비도 좀 물어보셨어요. 에사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선생님 혈당계 붙여서 계속 보시잖아요. 맞아요. 에사비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예, 있어요. 보조수단으로? 저도 제일 처음에 연속 혈당계 붙이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에사비였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에사비의 활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전에 에사비 한 큰술을 넣은 물을 한 잔을 마신다라거나 그러면 식사로 인해 혈당의 고점을 찍는 게 좀 낮아진다거나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춰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혹은 내가 밥 먹기 전에 에사비를 마시는 걸 잊었다면 밥 먹고 나서 1시간 후까지라도 에사비를 마시면 혈당이 오르는 걸 좀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장 확인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확인해봤을 때 혈당이 정말 좀 지연되는 걸 저도 확실히 제 임상 테스트에서는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전을 보면은 아세트산이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에사비 안에는 아세트산이 있거든요. 네네. 아세트산 자체는 지방을 좀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 위에 들어갔을 때 이게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혈액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기능이 있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거는 그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좀 늦춰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그게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흡수가 덜 되게 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셈이죠. 속맘 1474님의 질문인데, 요즘에 그 뭐 혈당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서 효소, 네. 효소 단맛이 있는데 효소를 오히려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이게 당을 올리지는 않는지 걱정되신다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 효소라는 게 이제 보통 어떤 약초라던가 어떤 식재료를 설탕과 1대1로 섞어가지고 그게 설탕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그 효소가 설탕의 당을 먹이로 해서 효소가 발효가 되면서 약간 좋은 물질이 나와서 당뇨에도 좋다. 이렇게들 많이들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이제 여러 효소를 다루는 업체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당뇨에 도움이 된다. 심지어는 이제 당뇨에 효과가 있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효소를 만들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나 뭐 기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았던 어떤 논문에 따르면 일단은 그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효소를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결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당류로 분리가 되면서 혈당이 오르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이런 논문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효소는 조금 생각해보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양리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혈당이라는 네, 측면에서는 비추다, 네, 위험할 수 맞습니다. 있다. 네, 그리고 설탕을 썼는지 아니면은 아까 어떤 당을 썼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그 또 독자님 질문 중에 킴미 루브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책에서 또 많이 강조하신 게 거꾸로 식사법. 아, 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게 좋다 했는데, 선생님 네. 책에는 한식을 많이 소개하셨잖아요. 백반 세트. 네, 네. 이거 한식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찬을 다 먹고 맨밥만 먹어야 하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이거 당장, 예,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이거 같은데. 너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격부로 아, 식사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왜냐면 한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국물 한번 떠서 드시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밥부터 먼저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식전 샐러드를 꼭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거꾸로 식사법을 어떻게 하면 한식을 먹으면서도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식전 샐러드를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거꾸로 식사법을 제일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국인이 채울 수 없는 과일 채소의 섭취 필요량을 채울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식전 샐러드를 많이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근데 식전 샐러드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전 맞아요. 샐러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처음 드시면은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더부룩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정말 맞는 이야기고요. 100m 못 달리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100m를 달리라고 하면 너무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문제인 것 같고요. 식전 샐러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생야채를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익혀서 드셔도 되고 그냥 나는 샐러드가 너무 싫고 차라리 나물류를 슴슴하게 해서 먼저 몇 입 먹고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그게 나름대로의 식전 샐러드의 개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뭔가 반찬부터 먹고 밥을 어떻게 먹나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단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내 위 속에 뭔가 채소류, 그러니까 식이섬유류 같은 것들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백질류를 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서서히 들어가게 하면 그나마 들어가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들어가는 흡수가 되는 속도라던가 양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류라던가 단백질을 먼저 드시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소화 기관이 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30g도 좋고 한 입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서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는 것도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면 양을 적게 해서 조금씩 늘려서 70g 네, 정도를 선생님은 권하신다. 네, 많이 추천해 주신 게 이제 잡곡밥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그 밥에 추천하는 양도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게 175에서 210g, 200. 5분의 4공기에서 1공기를 네, 추천하셨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3분의 2공기에서 5분의 3공기, 140에서 175g인데, 네, 저도 이 책을 만들면서, 원래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되게 조금 먹다가, 밥을 좀 늘려봤더니 확실히 군것질이 줄더라고요. 밥의 맞아요. 양을 너무 막 억지로 줄이는 거는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맞아요. 저도 제가 남편이 제일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과체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량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이나 공유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평생을 다이어트를 해온 사람으로서 탄수화물에 대한 좀 약간 알러지 같이 음, 탄수화물 하면 막 경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음, 극도로 줄인다거나 하는 다이어트도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음,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근데 극도로 줄였을 때는 나중에 내가 일상식으로 돌아왔을 때 반드시 후폭풍이 있다고 느꼈고, 음, 후폭풍이 안 하니만, 그 전에 했던 나의 노력을 안 하니만 못하는 만큼 그렇게 무너질 때도 많다고 여러 번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군것질로 이어지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일상식으로 평생 가지고 가려면 습관으로 굳혀야 되고, 이걸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정량은 얼마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남편을 이제 제가 아무래도 새끼를 나누고 또 우리 남편은 간식도 아침, 저녁으로 먹게 되는 그 약간 시간 텀 때문에 이제 아침, 저녁, 오전이랑 오후 간식도 먹게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배분을 해봤을 때 175g만 밥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75g씩으로 담았더니 좀 많이 허기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음, 허기지면 언젠가는 이게 스탐이나 식욕으로 음,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이 너무 급격히 빠지는 게 보였어요. 음, 그래서 이러면은 살이 빠진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표준 체중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 이게, 아, 자기의 체격에 맞춰서 물론 먹는 게 중요하지만 보통 일반 170 정도가 넘는 남성분이라면 밥을 한 180 정도 먹으면 음, 210을 꽉 채워서 먹어도 되시긴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반찬에서 먹는 탄수화물도 있고 내가 중간에 뭔가 간식으로 먹게 되는 탄수화물도 있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탄수화물이 내가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양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에서 저는 그래, 한 숟갈만 줄여보자고 했던 게 딱 한 숟갈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한 숟갈 정도만 줄여보자고 했던 게 음, 180g이었고, 음, 음, 그만큼만 줄였어도 저희 남편은 진짜 78kg에서 65kg, 66, 65, 66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표준 체중으로 완전히 딱 정착을 했어요. 저는 65kg까지 빠질 때 더 빠지면 어떡하나 엄청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정해진 양만 먹으니까 거기서 더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사 시간을 지키고 탄수화물 먹는 양을 조금씩만 덜어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 입씩만 빼서 먹었더니 저도 꽤 몸무게가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받아서 군것질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음, 자연스럽게 살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밥의 양은 어느 정도 먹되, 그러니까 너무 줄이지 않되, 잡곡밥을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잡곡밥에 대해서 뭐 소화가 안 된다고 지금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그, 입에 잘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카페에서 어떤 독자님께서 잡곡밥을 가족들이 안 먹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비율로 잡곡밥을 해서 먹었더니 아이도 잘 먹었다라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잡곡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비법, 뭐 추천 비율,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예, 한 네. 번 더 알려주시겠어요? 아, 책을 다 외우는 건 저는 아니니까, 우리가. 논문에 따르면 막 저희 마트에 가면 12곡 잡곡 팔고 막 9곡 잡곡 팔고 이렇잖아요. 근데 네. 논문에 따르면 잡곡은 5가지 정도까지만 섞어서 먹는 게 음, 좋다고 해요. 근데 음, 일단은 저는 잡곡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현미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잡곡밥을 먹고 있는데 책에서는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소화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책에서는 그러니까
과 잡곡의 비율을 6대4 아니면 7대3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고, 특히나 제가 그 실제 예로 할 때는 4분의 1 정도를 잡곡으로 할 때 4분의 1에 이 두 가지, 한 가지 잡곡만 섞을 것이냐, 두 가지 잡곡만 섞을 것이냐, 이런 분량으로 제가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김희용 교수가 쌀밥을 계속 먹는 거는 내가 노화로 가는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잡곡밥을 드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나의 소화기관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니면 내 입맛이 어떤지,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혼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쌀밥에다가 잡곡밥을 조금씩 섞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비율을 조정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 그 기간이 당장 내일, 다음 주 이렇게 완성돼야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냥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본 잡곡에다가 보면은 특화 잡곡을 두 개를 섞어라. 하나는 탄수화물이 베이스가 된 특화 잡곡 하나. 여기 예시로 선생님께서 귀리, 보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단백질이 들어있는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뭐 완두콩 등의 단백질이 있는 또 특화 잡곡을 하나 섞어라 해서 그렇게 비율을 주셨는데, 그렇게 먹으면 이 밥에서도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단백질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혈당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저당 식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210g을 꽉 채워서 먹지 않고, 이게 약간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그 210g이라고 이제 210g 보통 남자분들이 먹는 210g 한 공기에 대한 문제 자체가 어떻게 기인을 했냐면, 보통 저희 한국인이 에너지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에너지원을 한국인들이 보통 탄수화물에서 에너지원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65에서 75%를 탄수화물에서 저희가 에너지원을 얻는 게 보통이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여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이제 대두를 하고, 저는 제 책에서 210g이라고 제안을 했던 게, 보통 에너지원으로 가지고 오는 정도로 55에서 60% 정도, 50에서 55% 정도로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에서 에너지원을 가지고 오는 정도를 감안을 했을 때 한 공기는 210g이고 210g보다도 나는 못 미치는 180g을 밥을 먹겠다. 남편에게 밥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당으로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밥 양이 줄면 굉장히 상실감을 느껴요, 보통의 사람들이. 밥량은 줄이지 않으면서 밥 안에 들어있는 당류를 줄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다가 잡곡을 섞되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잡곡을 섞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밥은 양이 동일하지만 똑같은 양의 밥이라도 콩으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곡류를 포함하면 실제로 내가 섭취하는 그러니까 당류의 양은 적어지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효과를 노려서 저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문 중에 이제 국도 보시면은 그 세트에 도시락에는 항상 국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한국인들이 국을 많이 먹는데, 이 저당 식사하는 분들이나 건강식 하는 분들이 국물 요리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국물을 도시락에 꼭 넣으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어떻게 먹어야 조금이라도 건강한 건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은 일단 50대고요. 국을 꼭 있어야 밥을 먹는 사람은 아니고 국이 없어도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도시락을 가끔 저도 먹어보면 아무리 좋은 도시락이 좋아도 밥이 딱딱해져요. 일정 부분 식기 때문에 밥이 딱딱해지고, 특히나 잡곡밥을 먹는 사람이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밥이 맛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국을 섞기도 하고요. 식단을 조금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국은. 근데 제가 국을 선택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나트륨 때문이, 당 때문이라기보다는 나트륨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저희 이제 된장국이라던가 약간 간장류나 이런 것들이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국물까지 이제 원샷을 하게 되면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지고 대사질환을 가지게 될 때 당류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서
국을 먹을 때 국물을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당뇨가 있는 입장에서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것들이에요. 만약에 밥을 먹는데 입이 깔깔하다. 그래서 내가 밥을 국에다 말아 먹겠다. 이렇게 되면은 당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관리한다면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만들어서 먹잖아요, 밥을. 네네네. 뭐 기껏해서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저항성 전분까지 만들어서 밥을 먹는데 저항성 전분을 기껏 만들어서 국에다 말면 그게 저항성 전분이 생겼던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에서 말아서 먹는 거는 약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국을 먹을 때의 주의사항은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그냥 목을 적시는 정도 네네. 말아먹는 건 안 된다고 도움을 하십니다. 좀 받는 정도.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질문을 인블랭킷 HJ님이 해주셨는데, 거꾸로 식사법을 하고 싶기는 한데, 도시락을 쌀 때 그냥 다 볶음밥이나 비빔밥, 이런 걸로 이제 간단하게 준비하실 때가 많으신데, 이거 거꾸로 식사법이 어렵잖아요. 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저는 볶음밥을 제가 식단에도 넣긴 하는데, 저는 볶음밥은 웬만하면은, 저는 제 볶음밥은 레시피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부재료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밥만큼 많아요. 그래서 반찬으로 먹을 모든 부재료를 볶음밥에 넣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볶음밥은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먹어야 되는 한 끼에 채워서 먹어야 되는 단백질이라던가 채소류의 양을 전부 다 채워서 먹기가 굉장히 일단은 어렵고요. 그걸 한 번에 섞어서 섭취를 하는 순간 우리가 여태까지 거꾸로 식사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분리해서 그 한 번에 그냥 탄수화물부터 먼저 다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지방과 함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진 않고 저도 도시락을 매일 싸고 저녁에 설거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그릇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대신 한 그릇 음식으로 꼭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볶음밥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하와이안 볼이나 아니면은 비빔밥을 섞지 않고 위에 이렇게 토핑으로 얹으셔가지고 대신 이제 간을 좀 슴슴하게 하셔서 나물류부터 조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드신다거나 고기 토핑을 먼저 좀 드신다거나 한 다음에 나머지 남은 재료들을 좀 나지막에 비벼서 밥을 충분히 드시는 그런 순서대로 드시는 거를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의 가족력,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는 몰랐는데 상당히 크더라고요. 부모가 한 명이면 한 분이 당뇨면 20. 당뇨 가능성이 20%. 네네. 양쪽이 다 당뇨면 30. 당뇨 뭐 30에서 35%까지. 네. 굉장히 이제 영향이 많다.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따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고 신경을 많이 썼다 했는데 이제 남편분부터 조금 여쭤보면 아까 저희 집밥먹자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저당식을 했을 때 효과가 이게 꾸준히 해야지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을 때 이제 뭐 흐트러진 이제 혈당의 수치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뇨 전 단계라든지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히 버텼을 때 결과가 그래도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선생님. 일단 저는 결혼하기 전에부터 남편이 가족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가족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남편이 당뇨가 딱 발병을 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한테 분명히 아이가 있겠으니까 아이한테도 이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절망적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바로 찾아봤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당뇨면 30에서 35% 정도 아이가 당뇨가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절망적이긴 했지만 100%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가 둘 중에 한 명이 당뇨면 아이는 반드시 당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식사를 잘 모르고 우리가 정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요리도 엄마한테 배우고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동네 요리교실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식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자료라던가 너무나 좋은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공유할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기준을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좀 희망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조차도 저희는 되게 이제 저는 친정이 대사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집안이어가지고 저는 정말 건강하게 식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건강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하고 사는 동안 그렇게 밥을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당뇨가 걸렸잖아요. 어느 정도 제가 페널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품영양도 전공을 했고 또 제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식사 준비했던 거가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처음부터 완전히 되짚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남편한테 건강하다고 줬던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굉장히 다 되짚어가기 시작했고, 다시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고, 양부터 재료부터 조리 방법부터 다 그거를 전부 다 되짚어가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이 책에 실려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그렇게 바로 실천을 시작을 했고, 뭐, 내일 할 거야, 모레 할 거야 하지 않고 남편이 당뇨라는 걸 딱 알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럼 효과는 언제부터? 네? 그래서 효과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먹었더니, 바로 뭐, 갑자기 뭐 혈당이 210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원래대로의 혈당으로 100으로 뚝 떨어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 서서히 떨어졌어요. 서서히 떨어졌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을 다시 방문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매달 갔었거든요, 병원을. 혈당을 매달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매달 병원을 갔는데, 이제 3개월 만에 한 번씩 오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들 내가 오늘 조심했는데 내일 아침에 공복 혈당을 아침에 일어나서 재봤더니 혈당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돼요? 이런 DM도 저는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꾸준히 정말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줄여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줄여가셔야 그렇게 꾸준히 하루하루가 모여야 1년이 되고 6개월, 1년, 2년이 되어야지 그나마 그 아래로 내려가는 하얀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참고 노력하시라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미리 여쭤봤을 때 선생님께서 저당 식단을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약간 눈에 띄게 딱 수치가 좋아지는 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거기 책의 에필로그에도 그 남편님께서 쓰신 거를 봐도 처음에 조금 힘들었는데 요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약간의 습관도 되니까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면서 이제 습관으로 좀 자리 잡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는 이 저당 식단을 꾸준히, 특히 이 선생님의 책은 워낙 일상식이라서 일상식에서 아주 미묘하게 저당으로 만드신 거라서 따라하시면, 선생님께서 딸도 그러면은 가족력이 지금 아빠가 당뇨니까 20%의 그래도 확률이 있는 건데 이렇게 저당식으로 했을 때 거부하지는 않았나요? 잘 따라서 왔나요? 따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주 많이 바꾼 게 아니고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일상식에서 뭐 고추장을 저당 고추장으로 바꾼다거나 설탕을 알룰로스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바꿨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래 하던 식사에서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았고 대신 남편의 경우에는 먹는 양이라던가 이런 걸 조절했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 엄마가 하는 식사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신 이제 성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 이게 엄마의 집밥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외부의 식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 급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저희 딸은 학교 급식이 그렇게 단짠단짠해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히 저희 아이도 외부 식사와 집의 식사가 다르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저희 아이도 뭐 라면 너무 좋아하고 바깥에서 먹는 탕후루 너무 먹고 싶어하고 마라탕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요새는 도서관에 간다고 해도 라면 사 먹을 거야? 그럼 엄마 도시락 싸줘? 이렇게 물어보면, 도시락 싸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확실히 제가 싸주는 밥을 먹으면 속이 편하대요. 그 다음에 몸이 처지지 않는다고 덜 피곤하다고. 그런 이야기 하고,
아이한테도 이제 엄마가 주는 저당 식사가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주는 밥이 저당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일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짠단짠은 하루 급식 한 번으로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도 입맛을 서서히 잡아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선생님께서 뭐 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저당 식단에 대한 이야기, 독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독자님들의 이 어떤 저당 식단, 그다음에 도시락, 이런 건강을 응원하는 한마디, 예, 듣고 오늘, 예, 라이브 북토크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선생님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한마디, 세 가지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네, 선생님. 저 세 가지를 딱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잘 먼저 잡으시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상사가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일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 같은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네. 잘 모르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시고 효과를 당장 내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뭐가 맞는 건지를 먼저 한번 되짚어 보시라. 그걸 아는 힘은 내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카더라라는 정보보다는 정통한 정보를 찾으실 거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좀 느긋하게 하시라. 두 번째는 역시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내 눈을 뜰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눈 감고 있는 사람을 줄줄이 나도 눈 감고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새 이제 정보가 너무 이상한 정보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따가지고 자극적인 정보들도 많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좋은 정보를 잘 찾아서 따라 하실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떠먹여주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귀찮은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더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붙여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귀찮지만 귀찮은 걸 열심히 해야지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해야지 답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세 가지는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해요. 다른 거라기보다는 저는 식사에 대해서는 가족들 식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맘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나 만능이 될 수는 없고 본인이 잘하는 구석이 있지만 자기가 식사 관리를 해야 되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식사 관리를 꼭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